나는 그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물 끓는 소리가 먼저 부엌을 깨우고 김치 냄비 뚜껑이 들썩이며 작은 증기를 내뿜었다. 대파를 송송 썰 때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또각또각, 고등어 비늘을 긁어낼 때 금속과 살이 스치는 소리가 싸각싸각, 그 소리들이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처럼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제사상은 대충 차리면 안 된다. 무는 0.7cm로 다시마는 끓기 전에 건져내고 동태전은 밀가루를 얇게 묻혀 달걀물에 한 번만 담갔다 빼야 비린내가 잡힌다.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체면이 되고 집안의 격이 된다.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지켜왔다. 며느라, 대추 칼집은 3개만. 너무 벌리면 모양이 망가진다. 네, 어머니. 그런데 칼끝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었다. 4개.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런 날은 조그만 말도 큰 소리가 된다. 그 대신 부드럽게 손으로 대추를 뒤섞어 티가 나지 않게 감췄다. 며느리의 손놀림은 빠르고 단정한데 마음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눈을 마주치려 하면 피하고 웃음은 입술만 올렸다 내리는 얇은 선이었다. 아침 8시가 되니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현관에서 털어낸 코트의 먼지 냄새, 비닐봉지에 담긴 과일의 달큼한 향, 사람 몸에 밴 바깥 공기 냄새가 거실로 흘러들었다. 큰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자네가 고생이 많네. 하고 2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말 속에 체면을 지켜야지라는 무언의 부탁이 섞여 있었다. 나도 안다. 오늘은 얼굴을 내는 날, 허투루 넘어가면 두고두고 말이 된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철컥 하고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차콜색 양복에 얇은 시계를 찾고 머리는 단정히 넘겼다. 내 머릿속에 있는 동네 사람들 명단을 급히 훑었지만 저 얼굴은 없었다. 우리 집안 쪽도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쿵 내려앉았다. 며느라, 저분은 누구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왔다. 오늘 도와주실 분이에요, 어머니. 손님이 많잖아요. 며느리가 웃었다. 얇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낯선 남자는 허리를 30도쯤 숙여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다듬어진 느낌이었다. 마치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서본 사람처럼. 큰형님이 바로 혀를 찼다. 제사에 남의 남정네를?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내 어깨에 툭 떨어졌다. 나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체면부터 챙겨야 한다. 낯선 남자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접시를 옮길 때 무게 중심을 잘 잡았고 상을 들 때는 모서리를 정확히 받쳤다. 말이 적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익숙하게 굴면 더 낯설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접시를 건네며 귓속말을 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 나는 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웃음을 본다. 속을 감추고 앞모습만 내보일 때 나오는 웃음. 향을 올리고 절을 올릴 때 연기가 가늘게 올라 천장 모서리에 붙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찰나 어디선가 아주 낮게 오늘 끝나고 바로 갈까? 하는 말이 스쳤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내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쭉 타고 내려갔다. 귀가 먼저 알아버린 것이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누구와 가는지, 왜 바로 가야 하는지. 내 상상은 보통 잘 맞았다. 평생 장을 보고 김장을 하고 장마와 가뭄을 어림짐작하며 살아온 촉이 이런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당돌해. 아이고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제사 날은 좀. 말들이 접시 사이를 흘렀다. 국자를 쥔 내 손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곰탕의 기름막이 조용히 퍼졌다. 다시 모였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고춧가루의 매운내와 들기름의 고소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혀끝은 무뎠다. 낯선 남자는 예에 바르게 먹었고 며느리는 그에게 먼저 국을 떠주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듯. 나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물컵을 주고받으며 나를 흘끗봤다. 눈빛이 말했다. 저걸 그냥 두냐? 나는 시선을 접시에 떨어뜨렸다. 오늘은 말하지 않는다. 오늘 말을 꺼내면 오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다음들이 다 무너진다. 나는 오늘만 버티기로 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도와주신 분이에요. 인사 제대로 못 드렸죠? 그 말이 참 이상했다. 도와주셨다면서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제사 준비를 같이 하던 지난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둥글게 굴렀다.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제삿날이다.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알아요. 하고 대답했다. 알면서 데려왔구나. 내가 속으로 말했다. 알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실에 정적이 깔렸다. 접시를 설거지통에 넣는 소리, 물줄기가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며느리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다. 어디 가냐고 묻자 잠깐 일하고 했다. 누구와 가느냐 물으니 어머니가 아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와 배를 살짝 그었다. 피가 나는지 보려고 손을 대보려다가 내가 참았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오래 간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파문처럼 집안을 번졌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젖어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이 집이 여전히 멀쩡한 척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멀쩡한 척하는 것과 멀쩡한 것은 다르다. 오늘 우리 집은 멀쩡한 척으로 겨우 서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면 낮에 본 장면들이 위에서 다시 재생됐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에게 국을 떠주던 손목, 접시를 건네며 아주
짧게 스치던 손 등 귓속 말할 때 상체를 살짝 기울이던 각도. 그 각도는 산수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거리였다. 눈을 감아도 그 각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잠들려 하면 소리가 났다. 현관 타일 위로 구두굽이 톡톡 울리고 열쇠가 돌아가 철컥 하는 소리, 가방 지퍼가 지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난 소리인지 내 머릿속에서 만든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내 심장은 그때마다 한 번 크게 뛰고 한 번 멈췄다. 몸속 장기들이 그 박자에 맞춰 흔들렸다. 늙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 무서움의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다. 불륜, 배신, 모욕, 체면 붕괴, 단어를 몇 개 꺼냈지만 전부 어딘가 조금씩 모자랐다. 가장 가까운 말은 밀려남이었다. 내가 내 집에서 한 발짝 밀려난 느낌. 투명해진 느낌.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어른인데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며 문을 열고 닫는 권리를 가져가 버린 것 같았다. 아들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던 그 표정, 며느리가 아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던 그 톤, 친척들이 내 눈을 보던 그 시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이 내 귀에 쇳가루처럼 쌓였다. 새벽 2시를 지나 3시가 가까워질 때 나는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탕비실에서 오래된 차통을 꺼내 보리차를 끓였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렸다.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참았다. 내일은 보겠다. 모르는 척만 하다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것들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 것이다. 도장, 통장, 내 이름, 내 자리. 아침이 오면 나는 눈을 더 크게 뜰 것이다. 창문을 조금 열자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겨울의 냄새, 젖은 먼지 냄새, 멀리서 달리는 첫차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내 숨이 규칙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찻잔을 비우고 다시 누웠다.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한다. 내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기억이 나의 손이다. 손에 쥐지 못할 것들을 나는 기억으로라도 붙들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기억을 칼로 만들 것이다. 아주 얇고 아주 정확한 칼. 내일은 그 칼로 첫 단면을 그어볼 생각이었다. 며느리는 제사 이후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고는 화장대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평소엔 대충 파운데이션만 바르던 얼굴에 진한 립스틱을 그려 넣었다. 빨갛다 못해 핏빛 같았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이 덜덜 떨렸다. 어디 가길래 저렇게 치장을 하나.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자 나는 서둘러 코트를 걸쳤다. 낡은 코트, 검은 모자, 마스크까지.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듯 몰래 뒤따랐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엄지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분명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나는 멀찍이서 따라가며 지금 간다는 글자가 며느리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지하철 안. 내 그림자가 사람들 사이에 묻혀 흔들렸다. 며느리는 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내 눈에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아들을 향해 보여주던 웃음과는 달랐다. 속을 감춘 웃음, 속내가 있는 웃음이었다. 시내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백화점 맞은편 카페로 향했다. 나는 길 건너 약국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다. 그 남자가 이미 와 있었다. 차콜색 양복, 단정한 머리, 손목시계. 제사 자리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당겨주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둘은 오랜만에 만난 연인 같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되고 너무 익숙한 사이 같았다. 커피잔이 탁자에 내려앉는 순간 남자가 흰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며느리는 그것을 곧장 가방에 넣지 않고 손으로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그들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 귀에 단어 하나가 스쳤다. 정리. 바람이 불며 지나간 통화 소리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귀는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했다. 내 심장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봉투 속엔 뭐가 들었을까? 돈일까? 계약서일까? 아니면 내 재산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확인해야 했다. 내 손으로 직접.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방에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 화장품, 머리끈, 자잘한 물건들이 보였다. 하지만 더 깊숙이 손을 넣자 손끝에 종이봉투가 걸렸다. 나는 천천히 꺼냈다. 호텔 영수증, 스파 바우처, 라운지 바 결제 내역이었다. 결제자는 며느리였다. 날짜는 아이들 하원 시간과 겹치지 않았다. 친정엄마 좀 보고 올게요. 라던 그날이었다. 서랍 안쪽에는 작은 통장도 있었다. 내 이름은 아니었지만 입출금 내역을 보자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100만 원, 50만 원, 또 100만 원. 금액 패턴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과 똑같았다. 게다가 보내는 사람 이름 칸에 아들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나는 멍해졌다. 아들이 보냈다고 그럴 리가. 월급도 빠듯하다 했는데 내 손끝이 저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분명 뭔가가 얽혀 있었다.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아들도 끌려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와 통장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서랍을 조심스레 닫았다. 식탁에 앉으니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내가 본 게 사실일까? 아니면 내 눈이 괜히 의심을 키운 걸까? 하지만 영수증의 글자, 통장의 숫자, 봉투의 무게는 거짓이 아니었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며느리가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웃음은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내겐 섬뜩했다. 아침부터 잔뜩 흐리더니 오후가 되자 도시의 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번졌다. 며느리는 검은 우산을 들었다. 가방은 어제보다 더 빵빵했고 구두 굽은 한 톤 높은 소리를 냈다. 나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멀찍이 따라붙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는 순간 우산 끝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갔다. 그 짧은 스침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향수를 맡았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향. 낯선 남자의 차콜색 양복과 어울리던 바로 그 향. 카페는 건너뛰었다. 오늘은 곧장 호텔이었다. 커다란 유리문. 안쪽으로 밀어 열자 따뜻한 공기와 마른 꽃 냄새가 밀려 나왔다. 로비는 크지 않았다. 낮은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물기를 감춘 채 번들거렸다.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며느리는 우산을 접고 가볍게 흔들어 물방울을 털었다. 그가 우산을 받아들며 왔네. 하고 낮게 말했다. 나는 로비 한켠 관엽식물 뒤에 몸을 붙였다. 숨이 얕아졌다. 가슴이 빠르게 들썩였다. 그 들썩임이 잎을 흔들까봐 나는 갈비뼈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프런트에서 남자가 무언가를 적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밀어 확인받았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이 내 쪽으로 옮겨오자 나는 모자를 더 눌렀다. 세상은 타인의 사정을 늘 한 번쯤 궁금해한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호기심 속에서 들키면 안 되는 사람.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쪽 거울에 두 사람의 상반신이 겹쳤다. 문이 닫혔다. 낮은 전자음. 숫자 369가 순서대로 켜졌다가 꺼졌다. 내 무릎 힘이 풀렸다. 로비 의자 모서리에 겨우 걸터 앉았다.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 발목을 감았다. 나는 양말 속 발가락을 한 번 접었다 폈다. 현실을 붙잡기 위해 시간이 늘어났다. 시계의 초침이 느려졌다. 로비 음악이 같은 구간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세어보았다. 5번, 6번, 7번.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 문이 열렸다. 그들이 나왔다. 며느리의 머리카락에 잔비가 한 줄 매달려 있었다. 남자는 가볍게 며느리의 어깨를 건드렸다. 아주 잠깐 손끝이 닿았고 며느리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 무반응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조만간 정리될 거야. 남자가 말했다.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대신 녹음 버튼을 더듬었다. 불빛이 전멸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 문장만이 도려져 들어왔다. 조만간. 정리. 걱정하지 마. 누구의 걱정인가? 무엇을 정리하는가? 내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나는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다. 주방등을 끄고 식탁에 녹음기를 올려두었다. 검은 플라스틱 껍질 속 조그만 붉은 점. 며느리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 얘기 좀 하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세. 나는 버튼을 눌렀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스쳐갔다. 조만간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짧은 침묵. 그녀의 눈이 내 손과 녹음기, 그리고 내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감정이 움직이는 순서가 보였다. 놀람, 계산, 그리고 평정. 어머니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모른다고. 내가 호텔에 갔다는 건 안다, 그 남자와. 그리고 저 말. 정리는 뭘 정리한단 말이냐. 업무예요. 업무. 나는 웃음이 났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웃음. 제사날 집안에 남자를 들여놓는 그 업무. 호텔로 가는 그 업무.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컵과 받침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어머니, 불륜이면 호텔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나요. 말 돌리지 마라. 돌리는 건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그 말은 나라와 이마를 탁 쳤다. 나는 의자 등을 더듬었다. 밤 공기가 묵직했다. 너 이런 식으로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다만 어머니가 불리하다는 건 알아요. 뭐라고?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거 다 의심이잖아요. 추측이고. 녹음이요? 저 말 어디에 갖다 붙여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설명해 봐라. 어머니 설명을 왜 제가 어머니께 해야 하죠? 어머니가 저한테 묻는 자격은 저를 믿은 적이 있을 때 생기죠.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믿으셨어요. 숨이 막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물방울처럼 퍼졌다. 믿음. 나는 평생 가족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아들을, 손주를. 며느리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먼저 웃었다. 나는 입이 붙었다가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물었다. 엄마, 오늘은 제발 조용히. 그 부탁을 내가 평생 들어줬던가. 들어줬다. 수십 번, 수백 번. 오늘도 나는 녹음기를 덮었다. 그리고 밤이 더 깊어지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친척 모임이 있었다. 삼촌 환갑 준비 모임. 나는 마음이 내 몸보다 먼저 늙은 느낌이었다. 거울 앞에서 목도리를 2번 감았다 풀었다. 얼굴에 힘이 없었다. 모임 장소에 들어가니 익숙한 웃음과 익숙한 냄새가 뒤섞였다. 고기 익는 소리, 불판 위 기름이 튀는 소리, 누군가 젓갈을 꺼내며 이 집은 이게 맛있다 하는 소리. 어른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남자. 오늘도 그는 늦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차콜색이었다. 오늘도 그는 자연스러웠다. 회사 동료예요. 며느리가 명찰처럼 빠르게 말했다. 누가 묻기도 전에 나를 보지 않았다. 큰형님이 말했다. 동료가 집안 모임에도 와? 며느리는 웃었다. 일이랑 삶이 분리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총알이었다. 관통했다.
몇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나를 찔렀다. 시어머니가 못 말리네. 저 집은 다 저런가. 말들이 고기 냄새에 섞여 내 코끝으로 올라왔다. 음식을 씹어도 내려가지 않았다. 자리 중간에 그 남자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밖으로 나가 받았다. 며느리의 눈이 그를 쫓았다. 짧고 깊게.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 눈은 계속해서 문 쪽에 남아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가 저렸다.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았다. 내 몸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먼저 밖으로 나가 골목 입구에 섰다. 비가 그쳤다. 노면이 어둡게 빛났다. 며느리가 따라 나왔다. 할 말이 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들어볼게요. 집안 모임에 더 이상 데려오지 마라. 왜요? 체면이라는 게 있다. 누구의 체면인데요? 내 체면. 그리고 내 남편의 체면. 아이들의 체면. 그녀는 웃음을 거두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는 이 집 사람이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저예요. 계속 그렇게 나올 거냐?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요. 서늘한 공기가 대답을 대신했다. 골목 어귀에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끼익 하고 길게 미끄러졌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위험은 늘 바퀴와 함께 다닌다. 오늘의 위험은 바퀴가 아니라 말이었다. 말은 더 멀리 굴러간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참지 않았다. 그러나 이긴 것도 아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었다. 글씨가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감정이 올라가면 글씨도 올라간다. 나는 줄을 더 그어내려 글씨를 내려앉혔다. 차분해져라. 오늘은 기록만 해라. 판단은 내일로 미뤄라. 그러나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강할까? 더 약할까? 모른다. 그래서 기록한다. 며칠 뒤 경로당에 들렀다. 일부러 갔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야 내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든다. 83 김할머니가 말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요즘 잠이 좀. 누군가 말했다.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면 밥맛도 없어. 또 누군가 받았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마음 편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한 길이 옳은 길일까? 편한 길은 때로 낭떠러지로 이어진다. 나는 편하지 않아도 바른 길을 택하고 싶었다. 그러나 바른 길이라는 것도 사람 수만큼 모양이 다르다. 내 발음이 며느리에게는 굴레다. 그녀의 발음이 내게는 모욕이다. 두 개의 발음이 좁은 복도에서 부딪히면 먼저 비켜서는 사람이 어른인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어른인가? 나는 아직 답을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내 손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가방이 비었다. 아닌데, 녹음기가 없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뛰어 올라가 서랍을 다 뒤졌다. 없다. 식탁 아래도 소파 틈도
섰다. 현관에 무릎을 꿇고 신발장 밑을 들여다봤다. 먼지만 묻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떠올랐다. 친척 모임 날, 식탁 위. 그 다음은 내가 봉투를 만지던 그때, 아니면 골목에서 내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전화 진동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짧은 메시지. 어머니, 찾으시는 거 제가 갖고 있어요. 사진 한 장이 따라왔다. 내 녹음기. 그녀의 손바닥 위. 손톱이 반달처럼 빛났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허리가 굽어졌다. 눈앞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오해 만들지 마세요.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이 문장은 협박이 아니라 제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다. 침묵의 계약. 모를수록 안전하다. 눈 감으면 조용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안쪽에서 오래된 어떤 근육을 느꼈다. 버티는 근육. 시집살이, 빚독촉, 남편의 병실, 장례식, 모든 것을 통과해 온 그 근육.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듣는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다. 새벽. 비가 그쳤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젖은 먼지 냄새가 사라지고 찬 공기가 들어왔다. 손주방 문틈으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렀다. 그 숨소리 덕분에 나는 오늘을 견딘다. 아이들은 아직도 선하다.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증거는 다시 줄 수 있다. 말은 또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한 번 부서지면 원래대로 붙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은 적어둔다. 내일은 하나만 더 한다. 모레는 그 다음 하나. 이 집의 균열을 큰 소리로 벌리는 대신 나는 실 한 올로 가장자리부터 꿰매 보기로 했다. 실이 끊어지면 다음 실을 꺼내면 된다. 바늘은 이미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본 것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 것이 내 편이니까.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내일 나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아는 너를 다시 만난다. 너는 웃겠지. 나는 기록하겠다. 너는 돌겠다. 나는 버티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녹음기를 며느리에게 빼앗긴 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내 손에서 사라진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듯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웃으며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아들은 여전히 바쁜 얼굴로 출근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집안이었다. 그러나 내 속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텅 비어갔다.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기억한다. 짧은 문장을 매일 써 내려갔다. 누군가 언젠가
읽을 수 있도록. 아들이든 손주든 아니면 아무도 아니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기록이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대화가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새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걸로 부족할지 몰라도 어머니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봉투는 두툼했다.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업이에요. 투자금 정산.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투자, 호텔에서 봉투로 그렇게 하는 투자가 어딨냐? 며느리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예전 방식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얘야, 내 아내가 수상하다.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아.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사실 나도 알아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내가 안다고. 그 사람 불륜 아니에요? 투자자예요? 나도 같이 했어. 엄마 걱정할까 봐 말 안 한 거야.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본 건 뭐였지? 카페, 봉투, 호텔, 귓속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들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이제 의심 그만해. 괜한 소문 나면 집안만 시끄러워져요. 방 문턱에 며느리가 서 있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불륜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숨겼을까? 투자라면 왜 호텔에서 만났을까? 내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나는 아직도 의심한다. 나는 아직도 두렵다. 나는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 손주들이 자는 방 문틈으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나를 살게 했다.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더 쓰기로 했다. 내가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언젠가 밝혀질 그날을 위해 새벽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커튼을 젖히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건 환상이었나 아니면 진실이었나? 끝낼 수 있다면 내가 끝내야 하나 아니면 끝내지 않는 게 나을까?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만 알고 있었다.